싸구려 커피 냄새와 낡은 서류 냄새. 그것이 한도준의 사무실을 감싸는 공기였다. 서울금융지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허름한 상가 건물 3층. 도준법률 솔루션이라는 사무실 이름은 주변을 둘러싼 유리와 강철의 마천루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역설과도 같았다. 한때 그는 명석한 검사였고 그의 이름은 타협을 모르는 집요함과 동의어였다. 이제 그는 사적인 문제 해결사, 법의 그늘진 구석을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43살의 한도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고급 세단이 아닌 다른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가 한때 헌신을 맹세했던 시스템에서 그를 내쫓은 타협과 배신의 세계,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한 사건,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상부의 압력. 그는 거절했다. 그 결과는 조작된 내부 감찰과 조용한 사직이었고 검찰청의 문은 그의 등 뒤에서 굳게 닫혔다. 이제 그의 의뢰인은 국가가 아닌 절박한 사람들이었다. 시스템에게 버림받은 이들. 그들의 사연이 너무 사소하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혹은 너무 위험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소심한 노크소리가 울리며 도준을 생각의 늪에서 끌어냈다. 그가 돌아보자 날카로운 눈빛이 문지방에 서 있는 남자를 훑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약간 구겨진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와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평범한 남자의 전형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도준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시죠. 박상현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 도준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유일한 구명조끼인 양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저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상현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도준은 보리차 한 잔을 따라 남자 앞으로 밀어주었다. 듣고 있습니다. 박상현은 마치 모든 용기를 끌어모으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 아내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준은 잠자코 기다렸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의심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 대부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끝이 났지. 이곳은 아니었다. 결혼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상현은 찻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8살짜리 아들. 한결이가 있습니다. 제 세상의 전부죠. 저희 삶은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했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상합니까? 매일 저녁입니다. 예외 없이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제 아내 수진이가 한결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간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1시간, 7시 반에 나가서 8시 반에 돌아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이가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도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런 규칙성은 확실히 정상이 아니었다. 즉흥적인 습관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나 일정처럼 들렸다. 같이 나가본 적은 있습니까? 상현은 고개를 저었고 씁쓸한 표정이 얼굴에 스쳤다. 몇 번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항상 이유를 찾아내더군요.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잖아. 집에서 쉬어요. 혹은 이건 우리 모자만의 시간이에요. 웃으면서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도준이 물었다. 4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다 같이 TV를 보거나. 제가 한결이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죠. 하지만 넉 달 전부터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아내는 더 멀게 느껴지고 휴대폰을 볼 때 제가 다가가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산책이 시작되었죠. 박상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도준은 그의 눈 속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한 변호사님,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압니다. 어쩌면 제 망상일 수도 있겠죠. 정말 그냥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잘못됐다고,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간절한 속삭임으로 낮췄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남자에게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도준은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손가락을 깍지 꼈다. 왜도 생각했던 대로였다. 하지만 무언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왜 아이를 데리고 가는가? 대부분의 불륜 상대들은 자식에게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이 행동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했다. 단순한 미래를 넘어선 어떤 강요나 목적이 있음을 시사했다. 제가 뭘 해주길 원하십니까? 박 선생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상현이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을 미행해 주십시오. 매일 밤 정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이 의심의 지옥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도준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과 고통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의 표면 아래에 위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다.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다.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해왔던 전직 검사의 직감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이 사건을 맡아야 할까? 그의 평소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박상현의 눈에 서린 공포를 생각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남자의 공포였다. 그리고 한도준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는 시스템이 부패해서 증오하는 것이 아니었다. 박상현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증오하는 것이었다.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냉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사건 맡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요. 상현이 다급하게 말했다. 제 방식대로 조사할 겁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만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그 끝이 어디든 진실 전체를 밝혀낼 겁니다. 도준이 말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단순한 외도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제 판단을 믿고 맡겨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상현은 도준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몇 달간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확신과 힘을 이 남자에게서 보았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을 믿겠습니다. 박상현이 떠난 후 한도준은 고요한 사무실에 홀로 섰다. 도시 위로 밤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박상현에게 매일 저녁이 의심과 공포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한도준의 임무는 그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안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다음 날 회색빛 오렌지색 커튼처럼 도시 위로 황혼이 내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루 일과의 끝과 휴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한도준에게는 본격적인 일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세단에 앉아
박상현의 아파트 단지 입구를 전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점에 주차했다. 눈에 띄지 않는 외관의 그 차는 그의 일에 완벽한 도구였다. 어떤 도시 풍경에도 섞여들 수 있는 금속의 카멜론, 그의 앞 대시보드에는 화려한 편의 장치가 아닌 직업의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망원 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고성능 쌍안경, 그리고 작은 녹음기. 도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오후 내내 그 지역을 연구하며 가능한 이동 경로, CCTV의 사각지대, 그리고 탈출에 사용할 수 있는 골목들을 파악해 두었다. 그는 단순히 미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체스판을 짜고 있었다. 정확히 유법 시 25분, 박상현 아파트의 거실불이 켜졌다. 도주는 쌍안경을 들었다. 세 사람의 실루엣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하지만 도주는 그 평범함이 곧 깨질 것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 유류급시 30분. 마치 보이지 않는 시계에 의해 조종되는 것처럼 건물의 주 출입문이 열렸다. 이수진이 아들 한결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났다. 아이는 밝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즐겁고 활기차 보였지만 어머니에게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풍겼다. 그녀의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는 듯 했다. 도주는 시동을 걸었고 엔진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울렸다. 어머니와 아들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향은 박상현이 말했듯이 동네 공원을 향하고 있었다. 도주는 두 대의 차를 사이에 두고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이 공원 근처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한결이가 신나게 공원 입구를 가리켰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에게 무언가 말하고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을 가리켰다. 아이는 약간 실망한 듯 했지만 얌전히 어머니를 따라갔다. 도주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약간의 아드레날린을 느꼈다. 바로 이것이었다. 기만의 첫 실마리. 그는 차를 몰아 그들을 지나쳐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거리에 주차한 뒤 다시 걸어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틈으로 섞여들었다. 그는 재킷 깃을 세우고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다. 몇 분 후 143번 버스가 도착했다. 수진과 한결이 버스에 올랐다. 도주는 문이 닫히기 직전에 재빨리 올라타 카드를 찍고 버스 뒤편으로 이동했다. 버스는 약 20분간 달렸다. 익숙한 주택가를 지나 강남으로 진입했다. 모든 벽돌에서 부와 권력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지역이었다. 수진과 아들은 대규모 의료 단지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다. 도주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 내렸다. 그들의 목적지는 아파트나 수상한 호텔이 아니었다.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5성급 호텔에 가까운 세한 VIP 메디컬 센터였다. 높이 솟은 대리석 벽, 완벽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그리고 조용히 드나드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 보안은 삼엄했다. 분명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는 아니었다. 도주는 길 건너편에서 수진이 입구의 경비원과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방문자 명단에 있는 듯했다. 경비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위해 별도의 통로를 열어주었다. 그들은 화려한 본관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젠장. 도준이 나직이 읊조렸다. 분류는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곳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돈, 권력, 그리고 철저히 보호되는 비밀. 그는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 그는 의료단지 주변을 돌며 카메라의 위치, 직원 출입구,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기억했다. 그러고 나서 병원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정확히 8시 20분. 이수진과 한결이 병원에서 나왔다.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내려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차는 조용히 미끄러져 나가 교통의 흐름 속으로 합류했다. 도주는 망원 렌즈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오늘 밤 그는 필요한 것을 얻었다. 바로 목적지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주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그는 경찰서에 있는 오랜 지인에게 차량 번호를 보냈다. 검사 시절 그에게 빚을 졌던 형사였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소유주 확인. 조용하게 기다리는 동안 그는 세안 VIP 메디컬 센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그곳은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을 위한 국내 최고의 개인 병원이었다. 그들의 환자 명단은 국방 기밀보다 더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빈틈은 있기 마련이다. 그는 의료 포럼, 경제기사, 그리고 상류층의 가십 사이트들을 샅샅이 뒤졌다. 최근 몇 달간 이 병원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대양그룹 최태석 회장, 한국 산업계의 상징적인 인물. 말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는 권력자. 그리고 비밀리에 불치병과 싸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남자. 도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 형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 번호판. 태양그룹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음. 회장 비서실 전용 차량.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한도준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한쪽에는 평범한 주부와 순진한 아이인 이수진과 그녀의 아들 사진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재계의 호랑이이자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최태석의 사진이 있었다. 이 전혀 다른 두 세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왜 평범한 엔지니어의 아내가 매일 밤 아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을 방문하는가? 도주는 컴퓨터를 닫았다. 사무실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박상현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깃든 유령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끔찍했다. 그는 단지 유령과 마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용의 아가리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한도준은 방금 그 용의 굴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한도준은 박상현을 자신의 사무실로 다시 불렀다. 창밖은 잿빛으로 흐렸고 도시의 소음은 둔탁한 배경음처럼 들려왔다. 박상현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초조한 기다림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찾아내셨습니까?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도주는 뜨거운 차를 따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목적지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는 최태석이나 태양그룹의 이름은 꺼내지 않았다. 지금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겁에 질린 의뢰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단순한 밀회 장소는 아닙니다. 병원이라고요? 박상현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다. 왜 병원에? 누가 아픈 겁니까? 그것이 제가 지금 알아내려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상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분간 아내분에게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세요.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박상현은 망설였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을 향한 조급함과 미지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한도준이라는 남자가 풍기는 고요한 자신감이 그를 설득시켰다. 박상현이 떠난 후 도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적의 윤곽을 알고 있었다. 최태석, 그 이름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재벌 총수 이상을 의미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고 법과 정치를 자신의 의지대로 주무르는 그림자 권력이었다. 이런 거물을 상대로 한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도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석의 빛이 감돌았다. 그는 최태석의 모든 것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 그의 정적들, 그의 알려진 약점들, 그리고 세안병원에 대한 모든 정보까지. 이틀 후 적의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났다. 그것은 미묘한 경고였다. 그날 밤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돌아왔을 때 그는 4개의 타이어가 모두 날카롭게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연한 파손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저지른 짓이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도준은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 도준은 타이어를 교체하며 생각에 잠겼다. 상대는 빠르다. 그가 박상현과 접촉하고 그들의 뒤를 밟았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했다. 이는 최태석의 보안팀이 단순한 경호원 수준이 아님을 의미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다음 경고는 훨씬 더 직접적이었다. 다음 날 오후 그의 사무실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고 잘 닦인 구두는 바닥을 비출 정도였다. 그의 얼굴은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감정이 배제된 파충류의 그것처럼 차가웠다. 그의 뒤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한도준 변호사님이신가요?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한도준이요. 누구신지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침착하게 그를 마주보았다. 저는 태양그룹 회장 비서실의 윤 실장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태양그룹이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신지. 윤 실장의 미소는 조금 더 깊어졌다. 저희 보안팀에서 최근 세한 메디컬 센터 주변에서 변호사님의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귀빈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가? 난 그곳이 공공시설인 줄 알았는데 아픈 친척을 문병하러 갔었소. 문제 될 거라도 있나? 도준은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 실장이 말했다. 다만 그 친척분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직업적 호기심이 다시 돌아오기 힘든 길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상현 씨, 평범한 엔지니어죠. 착실한 가장이고요. 그런 평범한 사람의 삶이 불필요한 관심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상현을 인질로 잡겠다는 암시였다. 도준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의뢰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만약
내 의뢰인이나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당신들의 귀빈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사생활을 파헤치게 될 거요. 나는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팽팽한 긴장감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잠시 후 윤 실장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제 충고를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이 떠나자 사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도주는 혼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상대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고 무자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압박은 도준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투지를 불태웠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의뢰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악에 맞서는 싸움이었다. 그날 저녁 결정적인 압박이 찾아왔다. 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한때 존경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검사 시절 상관으로 모셨던, 지금은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된 최 검사장이었다. 한 검사, 오랜만이군. 잘 지내나? 부장님. 도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자네 요즘 박상현이라는 사람 사건을 맡고 있다면서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말게. 그건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태양그룹 최 회장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조용히 손 떼게. 내가 더 좋은 자리 알아봐 줄 테니. 한때 정의를 부르짖던 목소리는 이제 권력의 시종이 되어 있었다. 도준은 깊은 환멸을 느꼈다. 부장님께서는 언제부터 태양그룹의 개가 되셨습니까? 뭐라고? 저는 제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의 좋은 자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도준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태석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법조계까지 오염시켰다. 도준은 최태석의 파일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 적의 힘과 무자비함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조사관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이었다.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그들은 나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최태석의 압박은 한도준의 전략을 바꾸게 만들었다. 정면 감시는 이제 너무 위험했다. 적은 그의 존재를 알았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난 무엇을 쫓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숨겨진 외를 파헤쳐야만 했다. 모든 사건의 핵심은 과거에 있었다. 도준은 자신의 사무실을 임시 전쟁 지휘소로 바꿨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세워졌고 그 위에는 인물 관계도와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중심에는 최태석과 이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이 두 사람의 과거 교차점을 찾아야 했다. 그의 손가락이 낡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전직 검사로서 가졌던 권한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정보의 흐름을 읽는 법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기술이 있었다. 그는 보안이 유지되는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 오래된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는 첫 번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이수진. 그녀는 10년 전 태양그룹의 계열사인 태양물산 기획팀에서 1년 남짓 근무한 기록이 있었다. 그녀가 박상현을 만나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퇴사할 무렵 당시 태양물산의 사장이었던 인물은 바로 최태석이었다. 도준은 화이트보드의 굵은 선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연결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흔한 권력형 관계의 시작점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 시절, 그곳에 있었던 사람, 컴퓨터는 알려주지 않는, 공기 중에 떠돌던 소문과 은밀한 시선들을 기억하는 사람. 그는 태양물산의 당시 직원 명부를 샅샅이 뒤졌다. 이수진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고, 그녀가 퇴사한 직후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을 추렸다. 대부분은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민아, 당시 기획팀의 비서였고 현재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도주는 허름한 시장 골목에 있는 민안의 분식을 찾아갔다. 가게 안은 고소한 떡볶이 냄새로 가득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여주인, 김민아는 묵묵히 어묵 국물을 뜨고 있었다. 도주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김밥 한 줄을 주문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녀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경계심이 엿보였다. 힘든 세월을 혼자 버텨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지나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 도주는 계산대로 다가갔다. 그는 돈을 내밀며 자신의 낡은 변호사 명함을 함께 건넸다. 혹시 10년 전 태양물산 기획팀에서 근무하셨던 김민아 씨 맞으십니까? 김민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경계심을 도주는 놓치지 않았다. 누구시죠? 이제 와서 태양물산 이야기는 왜? 저는 한도준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하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씨를 기억하십니까? 이수진, 그 이름이 나오자 김민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하죠? 아주 예쁘고 착했던 후배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어떻게 이수진 씨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돕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10년 전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최태석 회장과 이수진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태석의 이름이 나오자 김민아는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괜히 벌집을 쑤시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준이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김민아 씨, 이수진 씨는 혼자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작은 증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도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김민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수세미를 든 채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마침내 그녀는 큰 한숨을 내쉬며 가게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가게 안쪽의 작은 방에서 김민아는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꺼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도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당시 최태석은 계열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젊고 예쁜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유린했다.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모두가 알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이수진 역시 그의 희생양 중 하나였다. 최태석은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거부할 수 없는 회식과 출장을 강요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수진 씨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매일같이 옥상에 올라가 울었어요. 김민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주재하는 중요한 워크숍이 지방에서 열렸어요. 수진 씨도 따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온 후 수진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웃지도 않고 말도 없이. 며칠 뒤에 조용히 사표를 내고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못했죠. 모두들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도주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물었다. 그 워크숍이 열린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9년 전 봄이었습니까? 김민아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9년 전 봄, 한결이가 태어나기 약 8개월 전이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주는 엄청난 분노와 함께 차가운 명료함을 느꼈다. 이것은 불륜이 아니었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었고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범죄였다. 그리고 한결이는 그 비극의 증거였다. 그는 즉시 의료계에 있는 인맥을 통해 최태석의 병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최태석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골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골수 이식, 가장 중요한 것은 기증자와의 조직적 합성이었다. 그리고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직계 자식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태석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10년 전에 잊었던 자신의 아들을 찾아낸 것이다. 그에게 한결이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약이었고 부품이었으며 자신의 생명을 위한 예비품에 불과했다. 이수진이 매일 밤 공포에 질린 채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최태석은 그녀의 과거와 아이의 출생 비밀을 무기로 그녀의 현재 가정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며 이 끔찍한 순례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주는 책상 위에 놓인 한결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박상현이 의뢰차 가져왔던 생일 파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 뒤에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줄이야. 이제 이 사건은 박상현의 의뢰를 넘어선 도준 자신의 싸움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돈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괴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의 다음 수는 훨씬 더 신중하고 훨씬 더 치명적이어야만 했다. 진실의 끔찍한 전모를 파악한 한도준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 최태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철옹성 같은 경호와 영향력을 뚫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외부에서의 공격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에게는 이수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최태석의 감시 아래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어설픈 접촉은 그녀와 한결, 그리고 박상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그녀가 혼자 있고 감시가 소홀하며 제3자의 눈에 띄지 않을 자연스러운 순간 도주는 한결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며칠 뒤 학부모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붐비는 학교. 그곳이라면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학부모 총회 당일 도주는 학교 근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신뢰하는 프리랜서 조사원인 오선영에게 임무를 맡겼다. 그녀는 평범한 학부모로 위장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도주는 차 안에서 무선 이어폰을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상황을 지휘했다. 이수진 씨를 발견했어. 2학년 3반 교실 앞 복도.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하고 있어.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에 의심스러운 인물이 보이나? 아니, 다들 평범한 학부모들 같아. 하지만 방심할 순 없지. 도주는 학교 배치도를 보며 지시했다. 이제 곧 총회가 끝날 시간이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중앙 현관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딪혀 최대한 우연처럼 보여야 해. 10분 후 총회가 끝나고 복도는 학생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오선영은 도준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다른 학부모와 대화에 열중하는 척하며 이수진의 동선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계산된 실수로 그녀와 어깨를 부딪혔다. 어머, 죄송합니다. 선영이 과장되게 사과하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이수진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수진은 놀라 손을 움찔했지만 선영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이수진은 아무도 몰래 손 안에 쪽지를 폈다. 그곳에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단 2단어가 적혀 있었다. 김민아를 압니다. 김민아. 10년 전에 끔찍한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 최태석의 사람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덫일까? 아니면 동아줄일까? 다음날 약속된 시간. 이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약속 장소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적 열람실에 나타났다. 주말 오후의 도서관은 조용했지만 드문드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약속된 자리인 창가 구석에 앉았다. 잠시 후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한도준이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책 몇 권을 들고 와서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책을 펴는 척했다. 누구시죠? 저를 어떻게... 수진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박상현 씨의 의뢰를 받은 사람입니다. 도준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공포를 꿰뚫는 듯 침착했다. 매일 저녁 세안병원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태석 회장의 병명도 알고 있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다. 저는 당신과 할 이야기 없어요. 10년 전 태양물산 기획팀에서 있었던 일도 알고 있습니다. 김민아 씨를 만났습니다. 도준의 그 한마디에 수진은 얼어붙었다. 그는 단순한 흥신소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을 알고 있었다. 당신을 판단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선택지를 주러 왔습니다. 선택지요? 최태석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는 한결이를 이용해서 목숨을 연장하고 나면 당신과 아이를 헌신짝처럼 버릴 겁니다. 어쩌면 당신 남편에게 모든 비밀을 폭로해서 당신의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겠죠. 그에게 당신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 테니까요. 도준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이대로 그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기회를 잡을 것인지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공포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최태석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자신은 그저 미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괴물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있습니다. 도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괴물을 사냥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주면 됩니다. 내부에서 최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를 내게 가져다 주십시오. 이수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태석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와 눈앞에 낯선 남자가 내미는 불확실한 희망 사이에서,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아들 한결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그녀의 마음은 결정되었다. 자신의 아들이 평생 누군가의 부품으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도준을 보았다. 어떻게 하면 되죠?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적진의 심장부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한 여인이 방역의 칼을 품었다. 최태석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은요. 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수진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병원 스위트룸 안쪽에 있는 개인 서재. 그곳의 벽난로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어요. 그 안에 그의 진짜 장부가 있을 겁니다. 태양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 명단이 담긴. 한도준의 눈이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제 문제는 하나였다. 어떻게 그 철벽 같은 경호를 뚫고 상자를 열 것인가. 접근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절대 의심을 사서는 안 됩니다. 도준이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 도서관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이 스쳐 지나간 고요한 열람실의 공기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수진이라는 내부의 동맹을 얻은 순간 한도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그는 방어적인 조사관이 아니었다. 그는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여 치명적인 무기를 탈취해야 하는 공격적인 전략가였다. 목표는 명확했다. 최태석의 비밀 금고 안에 있는 비자금 장부. 도준의 사무실 화이트보드는 세안병원 VIP 병동의 도면과 보안 시스템 설계도로 뒤덮였다. 그는 마치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사령관처럼 모든 가능한 변수와 경로를 분석했다. 최태석의 병실은 요새나 다름없었다. 복도는 24시간 작동하는 움직임 감지 카메라가 있었고 출입문은 최고 등급의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병실 내부에도 사각지대 없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최태석의 충직한 경호원들이 한시도 그 층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도준은 혼잣말을 하며 도면 위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과 시스템의 허점이다. 그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이수진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들의 소통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도준은 그녀에게 특수 제작된 통신 기록이 남지 않는 소형 무정의를 전달했다. 오선영이 이전처럼 학부모 모임에서 우연을 가장해 한결의 가방에 작은 인형을 넣어주었고 그 인형 안에 무정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하루에 단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짧게 교신했다. 금고는 독일제 크로노스 BP 모델입니다. 디지털 방식과 지문 인식을 겸용해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녀는 최태석이 잠든 틈을 타 금고의 모델명을 몰래 촬영해 보냈다. 보안 카메라의 브랜드나 시스템 정보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회장님은 신장 투석을 위해 별관의 치료실로 이동해요. 그 90분 동안 병실은 비어 있습니다. 경호원들은 복도에 그대로 있지만 병실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90분의 기회.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다. 도주는 이 작전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기술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먼지 쌓인 연락처 목록에서 한 사람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한때 검찰청 사이버 수사팀의 전설이었지만 지금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민준.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조직에서 튕겨나온 도준과 닮은 구석이 있는 인물이었다. 나다. 한도전 수화기 너머에서 시니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정의의 사도가 왜 이 어두컴컴한 곳까지 전화를 다 하셨나? 또 무슨 재미없는 사건에 발이라도 담그셨나 보지. 재미는 없지만 꽤 큰 건이다. 내 도움이 필요해. 도주는 고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최태석의 이름과 태양그룹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철벽 같은 병원의 보안 시스템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냉수적인 표정이던 고민준의 눈이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보는 순간부터 빛나기 시작했다. 세안병원 보안 시스템. 이거 내가 예전에 자문해줬던 넥스텍 시큐리티 제품이군. 구멍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다. 복도 카메라 영상 루핑은 가능해. 5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 하지만 병실 내부 카메라는 독립회선이라 원격으로는 못 건드려. 직접 들어가서 처리해야 해. 이제 방역의 설계도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판도라. 첫째, 침투 시점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최태석이 투석 치료를 위해 병실을 비우는 시간이다. 둘째, 고민준이 외부에서 병동복도에 CCTV 영상을 아분간 과거 영상으로 덮어씌워 감시의 눈을 속인다. 셋째, 그 5분 안에 도준이 병실에 침투해야 한다. 이수진이 미리 빼돌린 정보로 복제한 마스터키 카드를 사용할 것이다. 넷째, 병실 내부의 카메라를 무력화하고 벽난로 뒤에 금고를 연다. 지문인식은 최태석이 부재 중일 때는 비활성화된다는 정보를 이수진이 추가로 알아냈다. 남은 것은 디지털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도준이 물었다. 최태석처럼 자기애가 강한 놈들은 보통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숫자를 쓰지. 창립기념일, 첫 계약 성사일, 주가 최고점 달성일 같은 거. 도준은 이수진에게 관련 날짜들을 모두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수십 개의 숫자 조합. 90분 안에 이 모든 것을 시도해볼 시간은 없었다. 작전을 구상하는 동안 이수진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최태석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순종적인 모습을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최태석의 의심 많은 눈초리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숨이 막혔고 아들 한결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들의 가방에 작은 정보 쪽지를 숨기며 이것이 과연 아들을 위한 길인지 수없이 되물었다.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키려 할 때마다 그녀는 한도준의 차갑지만 확신에 찬 눈빛을 떠올렸다. 작전 하루 전 도준의 사무실에 세 사람이 모였다. 한도준, 고민준, 그리고 외부 망을 봐줄 오선영. 화이트보드에는 최종 작전 계획이 분 단위로 쪼개져 기록되어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최태석 이동 확인. 수진 씨가 신호를 보낼 거다. 도준이 입을 열었다. 2시 5분.
고민준이 CCTV 루핑 시작 동시에 내가 진입한다. 2시 10분까지 내부 카메라 무력화 및 금고압 확보. 2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 70분 이 안에 금고를 열고 장부 전체를 스캔해야 한다. 3시 25분 흔적 없이 철수. 3시 30분 최태석 복귀 예정.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계획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고민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비밀번호는 후보군이 너무 많아. 만약 못 열면 어떡할 거지? 도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수진이 보내온 최태석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그의 생일, 결혼기념일, 심지어 첫사랑의 이름까지.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아주 사소한 메모. 매년 4월 4일 혼자서 술을 마심. 아무도 들이지 말 것. 그는 수화기를 들어 이수진에게 마지막 교신을 시도했다. 4월 4일. 최태석에게 이 날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처사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날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도주는 직감했다. 그것이었다. 괴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유일한 인간적인 상처. 그리고 가장 완벽한 비밀번호. 그는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계획은 확정됐다. 내일 오후 2시, 작전 개시.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사무실의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작전 당일.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거운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도시의 공기는 작전 개시를 앞둔 팀원들의 긴장감처럼 팽팽했다. 한도준은 세안병원 근처의 한 건물 옥상. 통신 설비로 위장된 공간에서 작전을 지휘했다. 그의 앞에는 병원 주변과 내부 동선을 보여주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다. 오후 1시 50분. 모든 팀원이 각자의 위치에 섰다. 고민준은 도준의 사무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띄워놓은 채 해킹 시스템의 최종 점검을 마쳤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가볍게 춤을 추고 있었다. 오선영은 병원 로비의 카페에 평범한 방문객처럼 앉아 비상 상황 시 교란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수진은 VIP 병동의 라운지에서 잡지를 뒤적이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불안감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이수진의 무정위에서 약속된 신호음이 짧게 3번 울렸다. 최태석이 휠체어에 앉아 간호사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별관 치료실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신호였다. 카운트다운 시작. 도준이 나직이 말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90분이었다. 목표 지점 복도. 깨끗하다. 경호원 2명. 엘리베이터 홀에 고정 배치. 움직임 없음. 고민준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4분 뒤 진입한다. 준비해. 5분의 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도준은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작은 청소 카트를 끌었다. 카트 안에는 청소 도구 대신 각종 침투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오후 2시 5분. 루핑 시작한다. 지금부터 5분 행운을 빈다. 선배, 고민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준은 움직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복도를 걸어 최태석의 병실인 철철인 위로 앞으로 다가갔다. 복도 끝의 경호원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CCTV 화면이 5분 전의 과거 영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복제된 카드키를 꺼내 센서에 가져다 댔다. 삐빅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뒤 문이 소리 없이 닫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자 굴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도주는 속으로 읊조렸다. 병실 내부는 병실이라기보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가구는 값비싼 수입품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차갑고 계산적이고 위압적이었다. 최태석이라는 남자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도주는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소형 전파 탐지기를 꺼내 병실 내부의 카메라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했다. 총 3대. 그는 고민준이 알려준 방법대로 각 카메라의 렌즈에 빛을 반사시키는 미세한 필름을 부착하여 일시적으로 화면을 마비시켰다. 이제 마지막 관문. 금고였다. 그는 서재 공간으로 이동해 꺼져 있는 전자 벽난로 앞에 섰다. 벽난로의 특정 부분을 누르자 옆의 벽면이 소리 없이 열리며 육중한 강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크로노스 V, 업계 최고 등급의 보안을 자랑하는 물건이었다. 금고 앞이다. 지금부터 비밀번호 해독을 시도한다. 도주는 이수진이 알려준 최태석에게 의미 있는 날짜들을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 창립 기념일, 실패, 첫 해외 계약일, 실패, 주가 최고점 달성일, 실패, 삐 하는 실패음이 울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70분. 젠장 역시 아니었나. 도준이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그때 이수진에게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다. 문제가 생겼어요.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정보다 일찍 치료를 마치고 돌아올 거라고 해요. 20분 뒤에 도착할 거래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남은 시간은 이제 20분도 차에 되지 않았다. 고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선배, 지금 당장 나와야 해. 아니. 도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어. 그는 모든 잡념을 지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숫자만 남아있었다. 최태석이라는 괴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 처사들이 죽은 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비밀번호를 눌렀다. 0. 4. 창들은 차이 갈각 기계음과 함께 육중했던 금고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뭉치와 함께 검은색 가죽으로 된 두꺼운 장부가 놓여 있었다. 도주는 휴대용 스캐너를 꺼내 미친 듯이 장부의 페이지를 넘기며 스캔하기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검은 돈의 역사 그 자체였다. 10분 남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수진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거의 다 됐어. 5분만 더. 도준의 손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최태석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오고 있었다. 선영씨, 플랜 B, 도준이 외쳤다. 그 순간 병원 로비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지갑, 누가 내 지갑 훔쳐갔어. 오선영이 능숙하게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과 경호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 혼란을 틈타 이수진은 복도를 막고 있던 경호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기요, 회장님께서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시는데.
담당 주치에 좀 빨리 불러주시겠어요. 두 가지 소란이 동시에 터지자 경호 시스템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도주는 스캔을 마친 장부를 제자리에 놓고 금고 문을 닫았다. 그는 카메라에 부착했던 필름을 제거하고 청소 카트를 끌고 병실 문을 나섰다. 그가 복도를 막 빠져나오는 순간 저편에서 최태석의 휠체어가 코너를 돌고 있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도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청소부들만 사용하는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자신의 차로 돌아온 그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장부의 스캔 파일이 떠올랐다. 수많은 이름들,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해냈다. 적의 심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훔쳐냈다. 승리의 희열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그는 반가쇠를 손에 쥐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누구를 향해 쏠 것인가였다. 한도준은 훔쳐낸 판도라의 상자를 즉시 열지 않았다. 그는 섣부른 폭로가 오히려 최태석에게 방역의 빌미와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거대한 제국은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가장 핵심적인 기둥 하나를 정밀하게 타격하여 연쇄적인 붕괴를 유도해야 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최태석 본인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다. 장부에는 최태석의 유령 회사가 장관의 아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자문료 명목으로 송금한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었다. 도주는 이 증거를 익명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넘겼다. 그는 기자에게 단 한 문장의 메시지만을 남겼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흘 후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단독 태양그룹, 법무부 장관 아들 회사에 수십억 원대 의문의 자금 지원. 헤드라인은 그 자체로 폭탄이었다. 뉴스는 삽시간에 모든 언론으로 퍼져나갔고 여론은 들끓었다. 법무부 장관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송금 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세안병원 776 1호. 최태석은 거대한 벽걸이 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벌레 같은 놈. 그의 곁에 서 있던 윤 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도준의 짓이 분명합니다. 저희가 경고한 이후 그가 이런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고작 변호사 나부랭이 하나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최태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생긴 작은 균열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패배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 마리 성가신 벌레의 발악으로 치부했다. 그놈을 찾아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그리고 박상현. 그놈 가족도 전부 끝장내버려. 회장님, 지금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윤 실장이 냉정하게 조언했다. 위험? 최태석이 비웃었다. 내가 내 나라에서 위험을 걱정해야 한단 말인가. 시간이 없어 이식 수술 날짜를 앞당겨야겠다.
더 이상 저 계집과 애송이의 변덕에 내 목숨을 맡길 순 없어. 궁지에 몰린 짐승은 이성을 잃고 가장 원초적인 발톱을 드러냈다. 그는 의학적 절차도 이수진의 동의도 모두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는 그의 소유물이었고 이제는 그 소유물을 강제로 되찾을 시간이었다. 오늘 밤 아이를 데려와 저항하면 억지로라도 데려와. 수술은 내일 새벽에 바로 진행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 실장은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섰다. 그의 차가운 눈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아들 한결의 잠든 얼굴을 보며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한도준으로부터 언론 보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기쁨보다는 더 큰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분노한 최태석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도준이 건네준 무정이를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잠들었다. 그 위에 달린 작은 버튼이 그녀의 유일한 비상벨이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때였다. 현관 도록이 삐비빅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수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에는 윤 실장과 2명의 검은 양복 사내가 소리 없이 서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 속삭이듯 외쳤다. 한결이 깰까봐 두려웠다. 윤 실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정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수진 씨, 한결군이 저희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안 돼요. 약속과 다르잖아요. 아직 날짜가. 회장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윤 실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순순히 협조해 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2명의 사내가 한결의 방으로 향했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그들 앞을 막아섰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이 악마들아.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연약한 그녀의 몸은 건장한 남자들에게 쉽게 제압당했다. 한 사내가 그녀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는 순간 수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목에 걸린 무정이의 비상 버튼을 눌렀다. 작지만 날카로운 신호음이 짧게 울렸다. 이게 뭐지? 사내가 그녀의 목에서 무정이를 낚아채 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짓밟았다. 그 사이 다른 남자는 잠든 한결을 조심스럽게 이불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왔다. 아이는 낯선 움직임에 잠시 칭얼거렸지만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수진은 무너져 내리며 애원했다. 윤 실장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분께 아주 중요한 선물을 하러 가는 것뿐이니까요. 그들은 한결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텅 빈 집에는 수진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같은 시각 한도준의 사무실. 노트북 화면에 연결된 특수 수신기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며 날카로운 비상신호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수진에게서 온 구조신호. 도준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체스게임은 끝났다. 이제는 인질구출 작전이었다. 그는 벽에 걸린 지도를 보았다. 최태석의 여러 비밀 별장과 부동산 중 최근 몇 달간 이례적으로 대규모 의료 장비와 인력이 드나든 곳.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개인 요양원이었다. 그곳이 수술 장소일 것이다. 한도준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 한 자루와 여러 개의 탄창을 꺼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전직 검사 시절 특수부에 근무하며 받은 총기 소지 허가증은 아직 유효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 가방을 챙겼다. 고민준, 위치 보낸다. 그곳의 모든 통신망과 전력을 차단할 준비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딱 10분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낡은 세단이 텅 빈 밤거리를 향해 포효하듯 달려나갔다. 계획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행동의 시간이었다. 한도준의 세단은 밤의 고속도로를 가르는 검은 화살 같았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차창을 때렸고 와이퍼는 필사적으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졌다. 최악의 상황, 최선의 경로, 그리고 단 하나의 목표. 아이를 구해야 한다. 1시간 후 그는 경기도 외곽의 숲길로 접어들었다.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길이었다. 그의 차 헤드라이트가 빗줄기 속에서 거대한 철문을 비췄다. 연수원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지만 그 위압적인 담벼락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이곳이 평범한 시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주는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비를 맞으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미 위성사진을 통해 이 요새의 약점을 파악해 두었다. 후방의 절벽 쪽, 감시 카메라의 유일한 사각지대. 그는 특수 제작된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고 안으로 잠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표범과 같았다. 요새의 심장부인 본관 건물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수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불길한 빛이었다. 그는 건물 뒤편의 배전시설 근처에 몸을 숨기고 고민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준비 3, 2, 1. 지금 도준의 신호와 동시에 거대했던 건물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정전, 곧이어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졌고 건물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비구역 화재, 비구역 화재. 경호원들의 다급한 무전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고민준이 만들어낸 가상의 혼란이었다.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비구역으로 달려가는 사이 도주는 어둠을 틈타 본관에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비상벨 소리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건물의 중앙부, 수술실이 있을 법한 곳으로 향했다. 그가 한층을 올라갔을 때 복도 끝에서 윤 실장이 수술 가운을 입은 의사들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다. 상관없어. 비상전력으로 수술을 강행해. 회장님의 명령이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복도 맨 끝. 육중한 강철문으로 닫힌 중앙수술실이었다. 도주는 그들의 뒤를 밟았다. 수술실 내부는 차가운 녹색 빛으로 가득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기계음을 내고 있었고 수술대 위에는 마취된 한결이가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유리창 너머 관망실에서는 최태석이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것을 광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의사가 아이의 팔에 주사기를 가져다 대려는 순간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도준이 들어섰다. 모두 멈춰.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수술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윤 실장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 도준에게 겨눴다. 내 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 관망실의 인터컴에서 최태석의 격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죽여. 당장 저놈을 쏴 죽여. 팽팽한 대치 상황. 도주는 윤 실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최태석 회장. 게임은 끝났소. 뭐라고? 도주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최태석이 볼 수 있도록 유리창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 속보가 뜨고 있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태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넘긴 장부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보도되는 장면이었다. 당신이 날 협박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었지. 지금쯤 당신의 충실한 개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있을 거요.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었으니까 최태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보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윤 실장. 도준이 말했다. 당신 주인은 끝났어. 지금 총을 내리면 자수한 것으로 간주해주지. 하지만 윤 실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최태석의 가장 충실한 그림자였다. 닥쳐라. 회장님은 끝나지 않아. 너만 없애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 윤 실장이 방가쇠를 당기려는 바로 그 순간 광! 수술실의 육중한 강철문이 바깥에서 터져나가듯 열렸다. 섬광탄이 터지며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고 무장한 검찰 특수수사팀 요원들이 순식간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총 버려 손머리 위로 올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났다. 윤 실장과 경호원들은 제압당했고 겁에 질린 의료진은 바닥에 엎드렸다. 관망실의 문도 열리고 젊은 검사가 최태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태석 씨, 당신을 불법 장기 이식 시도 및 납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젊은 검사는 도준을 향해 짧게 고갯짓을 했다. 한때 도준이 아끼던 후배 검사였다. 도준이 최후의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부패하지 않은 유일한 칼날. 최태석은 휠체어에 앉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최태석인데 감히 나를.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한도준은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수술대 위 한결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의 뺨에 묻은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옮겼다. 도준은 그 뒤를 따랐다. 요새 갔던 건물의 복도는 이제 수사관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도준은 오직 잠든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쳐 있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전투는 끝났다. 그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희열 대신 깊은 안도감과 함께 씁쓸한 여운이 감돌았다. 최태석 회장의 긴급 체포는 거대한 댐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 균열을 시작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부패와 권력의 댐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태양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특종을 터뜨렸다. 한도준이 넘긴 장부에 적혀있던 이름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공개될 때마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현직 장관이 사임하고 유력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전직 대법관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도준은 이 모든 광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모든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사건이 검찰의 손에 넘어간 순간 그의 역할은 끝난 것이었다. 몇 주 후 박상현의 집 거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악몽이 끝났지만 그들의 집에는 여전히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가 깊게 남아있었다. 박상현과 이수진은 소파양 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상현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수진아, 우리가 함께 맞설 수도 있었잖아. 이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무서웠어요. 나 자신보다. 당신과 한결이를 잃을까봐 더 무서웠어요. 이 비밀을 말하는 순간. 어차피 모든 게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한결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까봐 내가 한결이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박상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지난 8년간 내 심장이었고 내 세상의 전부였다고. 핏줄 따위가 그 세월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바로 그때 한결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아빠에게 다가와 품에 안겼다. 아빠, 엄마가 또 울어. 박상현은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깨어진 신뢰의 조각들을 다시 붙이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릴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한결이라는 존재가 그들이 함께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이유라는 것을. 그들은 아이를 위해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박상현이 한도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예전에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에는 수심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안정을 되찾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두툼한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성공 보수였다. 도준은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한의 비용만을 꺼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이건 제 아들의 목숨값이고 저희 가족의 미래값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도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박상현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네,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주 씩씩하게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언젠가 아이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이야기해 주려고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2명이라는 사실을요. 한 명은 생명을 주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생명을 지켜주었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셔서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저를요. 박상현이 떠난 후 사무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도준은 창가에 서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TV에서는 태양게이트 관련자들의 재판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의는 구현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정의는 결코 깨끗하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외로운 영웅이었다. 그는 세상을 바로잡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변두리에 서 있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자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그는 싸구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낡은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절박한 목소리, 또 다른 복잡한 사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한도준은 잠시 수화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담담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듣고 있습니다. 그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도시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빛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등대로서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